12월 9일 금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실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사업 또는 취직을 통해 일정 세금을 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이 과정에서 40포인트 근로 크레딧을 쌓아야 합니다. 이 근로 크레딧은 일정 소득 금액이 책정돼 있으며 이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이 근로 크레딧 수입 기준액이 늘어나게 돼 특히 시간제 근로자들의 크레딧 획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만 받아도 한 해 4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받기 때문에 1년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4크레딧이 보장됩니다. 2021년에는 한 개의 근로 크레딧을 받기 위해 한 해 $1,470의 수입이 필요하고 최대인 4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5,880가 필요합니다. 2022년에선 한 개의 근로 크레딧에 $1,510가 필요하므로 올해 $6,000의 수입으로 4크레딧을 얻었지만 내년에는 $6,000의 수입으로도 4크레딧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위해선 총 40크레딧만 있으면 되므로 은퇴 전 다양한 크레딧 수령 계획을 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은퇴 시기까지 40크레딧을 쌓을 수 없더라도 연금 수혜 자격이 있는 사람과 결혼한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배우자의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배우자 혜택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일광 절약 시간제인 서머타임이 오는 7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됩니다. 따라서 새벽 2시의 시계를 새벽 1시로 바꾸게 됩니다.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 한국과의 시간차도 1시간 더 늘어나 서부 시간 기준으로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중부는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름철 낮 시간을 더 활용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실행되는 서머타임은 전 세계 70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미국에서는 아리조나와 하와이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머타임 시행은 내년 3월 둘째 일요일이며 새벽 2시를 새벽 3시로 변경하게 됩니다. 철회됐던 국가유급휴가제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바이든은 1조 7천억 달러의 법안이 축소되면서 유급 가족휴가를 최소 12주에서 4주로 줄였다가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4주간의 국가유급 가족휴가제를 더 나은 미국 재건법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유급휴가제는 근로자들이 1년에 4주 동안 병가는 물론 출산, 돌보미, 휴가를 신청했을 때 휴가 기간의 임금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 법안은 이미 민주당의 중도파인 조 맨신 상원 의원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조 맨신 의원은 법안에 아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독자안이 아니라 초당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조건만 맞는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사상 최초로 국가 유급 휴가가 생기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26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행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법안에 반대 5일 일제히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4일 연방산업안전청 OSH가 발표한 내용은 직원이 100인 이상인 사업체의 직원들은 1월 4일까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주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이 대규모 소송은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 법무장관은 이 명령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현명하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이 소송들에 대해 여러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판결할지 아니면 한 법원에서 사건을 통합할지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규모 소송에는 여러 기업과 협회, 종교단체도 청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뉴욕에 기반을 둔 노동 변호사인 벤자민 노레는 OSH가 의료 분야가 아닌 화학물질과 같은 작업장의 위험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이 규칙이 폐지될 수 있다며 지난 50년간 OSH가 제정한 10개의 비상규칙 중 절반만이 유지된 사실을 바탕으로 백신 의무화 규칙의 폐지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화이자는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와 함께 투여가 가능한 코로나 알약 복용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위험 성인에 대한 사망 또는 입원율을 89% 줄였다고 5일 밝혔습니다. 현재 승인 과정에 있는 머크의 코로나 치료제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수감사절 이전에 미식품의약국 FDA에 데이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알버트 불라 화이자 CEO는 인터뷰에서 수백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5억 도스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 5천만 명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의 알약은 프로테아제 억제제라고 불리는 의약품의 일부이며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서 복제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작동합니다.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 알약과 함께 복용하게 되는 에이즈 치료약은 화이자의 알약이 더 높은 농도로 더 오랜 기간 신체에서 활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결과는 5일 이내에 한 개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코로나에 확진된 121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기반으로 발표됐습니다. 에이즈약과 코로나 치료제를 투여받은 607명의 참가자 중 6명이 입원했고 사망은 0명입니다. 가짜약을 투여받은 612명 중 41명이 입원했고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머크의 코로나 치료제 알약은 중증도의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50% 감소시킨다고 알려졌습니다. 화이자의 주가는 5일 오전 8% 급등했습니다. (11월 2일) 치러진 미 동부 지역의 지방선거에서 한인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의 도시인 뉴욕에서 한인시 의원 2명이 탄생했고 뉴저지주에서는 최초로 한인 여성 주의원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선거의 대거 당선에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적 역량 확대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 23선거구에서 린다이 회장이 63.6%의 득표율로 26선거구에서 줄리언 후보가 77.2%로 당선됐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마크 김과 아일린 신 후보 모두 65%가 넘는 득표율로 주의원에 당선됐고 뉴저지주에서는 엘렌 박 후보가 사상 첫 한인 여성으로 주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한인 정계 인사들은 이번 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의 약진은 한인 정치력에 대한 대지평을 열었다고 그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11월 5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81,033명, 신규 사망 1,147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8.4%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942명, 신규 사망자 수는 33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0.7%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2.5%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